우리 패널분 모셨습니다. 신한은행 WM그룹의 오건영 부부장님 오늘 나와 계십니다. 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왜 피곤해 보이세요? 이 시간이 좀 피곤합니다. 이 시간 되면 피곤해요. 이상하게 차라리 8시가 좀 넘으면 조금 난데 네. 이상하게 이 시간이 되면은 되게 피곤한 것 같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예, 간단히 먹었습니다. 네. 오늘 뭐 다른 유튜브나 다른 방송국에서 뭐 방송하신 거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네. 아유, 그러면 뭐 따끈따끈하게 한번 좀 짚어봐야겠네요. 네네. 아니 오늘은 이제 결국 다음 주 화수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이제 네. 결과 나오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6월 FMC 네. 미리 살펴보기 이런 주제긴 합니다만 FMC를 갖다가 이렇게 진단하기에 앞서서 ECB하고 BOJ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부 부장님 보시기에 네. 자 어제 유럽장을 갖다가 증시를 또 망가뜨리고 네. 지금도 보니까 유럽 뭐 1%대 하락인데 네. 특히 이탈리아는 뭐 2%는 넘네요. 네네, 이태리 증시는 그렇습니다. 낙폭이 네네. 아무래도 후달거리겠죠. 네, 많이 후달릴 것 같습니다. 어제 20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통화정책 회의 아니었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죠. 예. 네. 간단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어제 22부터 한번 리뷰를 좀 해보면 그러시죠. 22에서 이제 APP라고 하는데 그냥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셋 퍼처스 프로그램이니까요. 이게 장기 국채를 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이제 종료를 7월 1일 날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7월 1일이니까 거의 다 이제 끝났다라고 거의 다 생각을 하면 될 끝났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월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9월이라든지 이렇게 금리를 두 차례 정도 인상할 것 같은데 7월 달에는 0.25% 그리고 이제 8월이나 9월 정도에는 0.5%를 추가로 인상을 하게 되니까요. 7월 회의고 8월에도 회의가 있나요? 그 다음 회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두 차례 연속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텐데요. 그럼 0.25%를 갖다가 7월에 인상을 하는데 네. 그 다음에는 0.5%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8월에 25p씩 아닙니다. 0.25랑 0.5랑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좀 7월하고 있죠. 7월에 0.25% 이제 처음으로 한 11년 만에 금리 올리고 그렇습니다. 8월에도 올리고 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8월 달에 물가 동향을 보고서 네. 그때 만약 물가가 좀 잡히는 게 보이면 예. 그때는 0.25 정도 올리는 거고요. 예. 만약에 물가가 잡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0.5%의 가능성도 열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지금 8, 9월 정도에 물가가 잡힐 기미가 보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실상 0.5%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게 픽스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좀 볼 필요가 있냐면 실제로 그러면은 22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확 돌아섰구나.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는 뭘 볼 필요가 있냐면은 그 APP가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종료된 걸 좀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미국하고는 조금 함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서 장기 국채를 안 사주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면 이제 장기 국채의 금리가 올라간다 요 정도인데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성장이 탄탄하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 경제의 성장하고 비교해 보면 유럽 경제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워낙에 낮은 금리로 유지를 했었던 거고요.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유럽은 국가가 여러 개의 국가로 이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가별로 성장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특히 네. 이제 우리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2010년도부터 12년까지 이제 유로존 재정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피그스 국가들도 있었고 예. 그 피그스 국가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포르투갈이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아니면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 이런 국가들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독일하고 그리스하고 현재 경제력이 차이가 나겠죠.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리스 하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 국채 투자할래, 독일 국채 투자할래 하면 당연히 이제 독일 국채를 투자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누가 나서는 거냐면 그리스 국채를 아무도 안 사줄 것 같으면 그리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뛰겠죠. 네. 그리스는 훨씬 더 높은 금리를 불러야지 아무래도 자기들이 돈을 빌릴 수 있을 예. 겁니다. 근데 여기 누가 나서는 거냐면 20이라는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큰 손이 나서가지고 무제한으로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예. 사주면 투자는요 아무리 비싸도 내가 산 걸 뒤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암만 비싸도. 네, 그렇죠. 암만 비싸도. 그러면 그리스 국채가 암만 불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뒤에서 큰 손이 사준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에셋 퍼처스 프로그램이죠. APP 양적 네. 완화였던 거죠. 그러면 에셋 퍼처스 프로그램이라는 양적 완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 국채라든지 이탈리아 국채라든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막 밀고 들어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됐잖아요. 예.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란 나라 하나의 성장하고 금리를 비교해 버리면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전체의 금리하고 뭘 비교해야 되냐면 국가별 성장하고 나눠서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리스 국채를 안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독일 국채 안 사주는 거고 이탈리아 국채 안 사줍니다. 근데 독일 국채는요 전혀 불안해할 일이 없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 국채는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귀하신 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정도까지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탈리아 국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금리 레벨을 한번 봤어요. 예, 예. 오늘 보니까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연초에 그리스 국채 금리가 얼마였냐면 올해 초에 연초에 그리스 국채 금리가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1.4%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1.4% 정도 됐는데 연초에 오늘 보니까 얼마냐면은 들어오기 전에 방금 전에 보니까 4.1%더라고요. 그럼 1.3%, 1.4%짜리가 4.1까지 튀어오른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 국채 금리가 많이 치솟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아니 이게 그냥 그러면 다른 금리도 다 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요즘은 많이 안 보시는데 옛날에 많이 봤던 게 뭐냐면 독일 금리하고 그리스 금리의 차이를 많이 봐요. 예. 그래서 독일하고 그리스하고 국채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금리 차이. 그리스 국채 수익률에서 독일 국채 그렇죠. 수익률을 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한번 보는 건데요. 실제 보니까 연초에 독일하고 그리스 국채 금리 차이가요. 1.4% 정도 됐습니다. 140bp.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연초에 사실상 독일 금리는 제로였고 네. 그리스 금리는 1.4였다라는 그 정도?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독일하고 그리스하고 국채 금리 차이가요. 2.7%가 납니다. 그럼 1.4에서 2.7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독일 금리는 뛰긴 뛰었지만 독일 금리는 살짝 올랐는데 그리스 금리는 많이 뛰었다는 많이 얘기죠. 뛰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과연 그러면 양적 완화를 종료했었을 때 누가 더 큰 피해를 볼까라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 하나가 균질돼 있잖아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를 수 있죠. 예. 독일과 그리스가 다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독일 걱정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태리, 그리스 그렇죠. 이쪽 애들이 걱정이지. 그래서 남유럽 애들. 이태리도 네. 가져와 봤습니다. 예. 연초에 이태리 금리가요. 예. 1.2%였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요. 3.75%입니다. 음. 그리고 독일하고 스프레드가 1.3%였는데 연초에는 지금 2.1%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태리는 1.3% 차이 나다가 지금 2.1% 차이 나죠. 그리스는 연초에 1.4% 차이 나다가 지금 1.4% 차이 나다가 지금 네. 2.6% 차이 납니다. 예. 그러면 이태리 같은 경우는 독일 대비해서 2.1% 더 뛴 거고요. 예. 그리스 같은 경우는 2.6% 더 뛴 겁니다. 예.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거냐면 이태리하고 그리스의 또 둘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국채 수익률 네. 움직임으로 봐서는 그리스가 더 불안해 보인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네. 뭐냐면 이번에 양적 완화가 문제가 되면은 예. 결국엔 이런 국채들에 대한 매입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는 매입을 안 하면 이런 국가들의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ECB가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스케줄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이게 조금 불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라가르드가 생각했었던 것들하고 조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라가르드한테 그 연초에 이제 한 4, 5월 정도에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4%, 5% 이렇게 올라오면서 네. 제 기억에는 7% 조금 되기 직전이었어요. 예, 예. 지금 이제 8%까지 올랐지만 예. 7% 되기 직전에 라가르드한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매달 회의였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미국은 이렇게 뭐냐면 이제 물가가 뛰니까 네. 금리를 저렇게 빠르게 인상한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양적 완화 아니야. 예. 예. 저기 이미 테이퍼링 끝났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빅스텝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양적 완화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라가르드가 딱 뭐라고 했냐면 미국과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다른데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은 탄탄한 소비가 바탕이 돼가지고 거기서 수요가 살아나고 거기서 임금이 올라가면서 수요에 기반해서 물가가 뛰어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다. 이런 때는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이 수요를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다.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를 비롯한 공급 사이드에서의 이슈가 물가를 끌어온 게 훨씬 크다. 네. 소비 수요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니 유가가 올라가가지고 물가가 올랐는데 금리 올리면 뭐하냐.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네, 네, 네. 맞죠?
금리 올려봤자 뭐 일리는 네, 일리는 있는 얘기죠. 일리는 네, 있는 얘기인데 네. 사실 이제 이게 옛날에 70년대로 따지면 아서번즈라는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분인데 그 연준 의장이 이제 그때 당시 닉슨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닉슨 대통령하고 너무 친해서 아스번즈 같으면은 저기 네, 저 학계에서는 그래도 저 그렇죠.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예. 데다가 좀 평가가 결과적으로 연준 말아먹은 사람으로 이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맞아요. 기억이 되는 거죠. 예. 정치권한테 휘둘려가지고 네. 닉슨 대통령하고 워낙 친해가지고 네, 네.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워낙에 스마트하다 보니까 정말 변명을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나왔어요? 근원 인플레이션도 그 양반이 만든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도 헤드라인이 네. 높게 나오니까. 그렇죠. 높게 나오니까 아니 중동에서 원유 수출 안 해가지고 석유 파동이 난 걸 갖고 왜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저기 원유 가격하고 저 농산물 가격 빼, 식료품 가격 빼. 그렇게 해서 물가를 내보니까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죠. 봐, 얼마 안 되잖아. 이거 우리가 뭐 금리 올려서 뭐해? 이렇게 얘기한 게 핵심 소비자 물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요즘 말은 코어. 그렇죠. 코어가 나온 거죠. 근원.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오류가 하나 발생하는 겁니다. 물가가요. 네. 무엇 때문에 올랐든지 간에 예. 무엇 때문에 올랐든지 간에 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훨씬 무서운 거거든요. 그거는 근원의 병입니다. 이 근원의 병이라는 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는 건 병이 고질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인병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인병도 보면은 뭐 당뇨병이나 이런 거는 저는 이제 물론 의학은 잘 모릅니다만 이제 뭐 이 의학적인 걸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완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증상이 완화될지는 몰라도 네. 완치는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무리해도 증상이 완화됐다가도 조금만 무리해도 다시 툭 튀어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지난 십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사라져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서 이놈이 고질병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찍어 누른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쳐올리는 거죠. 그러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순간 번쩍 눈을 뜨면서 물가가 쫙 올라오고 물가가 쫙 올라오고 그러면 어쩌면 지난 십몇 년 동안 만났던 인플레이션 만나지 못했었던 인플레이션이나 애를 정말 종종 보는 겁니다. 또 오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살아나게 되면은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목을 자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을 통해 가지고 물가 자체도 그렇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가르드가 지난 4, 5월 달에는 네. 얘기한 게 예. 우리는 공급 사이드에서의 물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서 금리 인상을 예고하잖아요. 예. 그래서 딱 뭐라고 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상당한 모니터링을 하겠다.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못 견디는 거죠. 수요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공급 사이드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냥 따져보면은 부동산하고도 되게 비슷하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한테도 그 질문을 많이 해요. 맞아요. 이렇게 집값이 비싼데 왜 집을 사지? 빚을 내서?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도를 같으니까. 내가 산 거를 이 비싼 걸 내가 사도 더 비싼 가격에 뒤에서 누군가 사줄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대가 한번 생겨나게 되면은 이게 쉽사리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현생이라는 표현이 나와 현재의 물가도 되게 무섭지만 예.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고질병이 돼버리면 얘는 정말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장황합니다만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지지난달 말에 그 볼커 컨퍼런스 같은 데 가가지고 볼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이 말을 하더니 되게 멋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볼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한다. 네. 볼커는 2마리의 용과 싸웠다고 해요. 더블 드래곤이랑. 더블 드래곤? 그게 뭐지? 했더니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하고 싸웠고 그 용하고 한 마리 싸웠고 두 번째는 이 용이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주변에서 계속 강하게 남아있을 거라는 인플레이션이란 기대라는 두 가지 용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하죠. 둘 다 제압을 해버렸던 거죠. 인플레이션도 제압했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제압했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이제 그 22도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뒤늦게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종료하게 됐다는 것. 양적 완화를 종료했지만 미국과 다른 건 국가별로 나눠져서 성장 체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예. 1번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라가르드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포커스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게 결국에는 환율에서 좀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를 인상한다고 예고하면 그 나라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나라 통화를 가졌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 강세를 가야 돼요. 그게 궁금해요. 어제 초반에 조금 강해지는 것 때문에 자빠져 버렸어요. 유로가. 자빠졌죠. 왜 그랬냐면 그걸 왜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환율을 뭐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환율은 결국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소장님하고서 환율 얘기하는 건 조심스러운데요. 아니 궁금해요. 아, 예. 사실 아, 어제 유로가 왜 예. 뒷심이 약했는지 네. 궁금해요. 결국에는 환율이라는 건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고 금리가 있거든요. 금리 격차와 성장. 금리 격차와 성장의 격차인데 결국에는 특정 국가의 성장이 강하면 그 나라 성장의 과실을 따먹기 위해 가지고 해외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겠네. 예. 그러면 자국 통화를 팔고 유로를 사서 들어올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 성장 보고 그 성장을 보고 금리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환율이 이래서 어려운 건데 이 성장하고 금리가 또 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난이도 높은 퀴즈로 가면 예. 금리를 올리는데 성장이 주저앉으면 그럼 환율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유로 강세인데 예. 성장이 그것 때문에 성장이 주저앉으면 유로 약세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걸 물어봐야죠. 어느 효과가 더 크냐고. 어느 효과가 더 크냐고. 그러니까 어제 금리가 올라간다.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된다. 이게 이 타이틀 자체는 유로화를 강세로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지만 이게 성장의 둔화를 급격한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유로는 그걸로 끌어올린 것 이상으로 약세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본 게 약간 시장에서는 이번 22의 금리 인상을 바라볼 때 약간 좀 성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예. 요런 느낌을 어제는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로화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일본 증시 지금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엔화 약세 때문에. 맞아요. 근데 예. 유로화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 좀 유로존의 성장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유로는 그렇게 정리되네요. 처음에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 내용을 딱 보니까 여기서도 인플레 잡겠다고 세게 나오네. 생각보다 매파적이네. 네. 그러면 유로 강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 야 그것 때문에 경제가 마탱이가 가겠는데? 네. 이런 생각. 네네. 거기다가 한 지붕 19가죠. 유로화 쓰는 데가 19개국이다 보니 네, 그렇습니다. 제 형편은 어떻고 얘 형편은 어때 하다 보니 이태리 한번 살펴보고 그리스 한번 살펴보고 하다 보니 야 근데 우리 부부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이 APP 종료가 네. 미국도 지금 양적 긴축 이제 네. 종료했는데 그게 실제 금융시장과 유동성 플로우하고 네.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준도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2 이것도 이제 골 때리겠네 이거. 과연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이 이태리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국채 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거 사겠다고 들어올 돈들이 얼마나 있을지. 예. 현재까지 사들인 거는 현재까지도 꽤 많이 사들였는데 예. 그걸 갖다가 일단은 재투자는 24년까지는 할 거다. 재투자는 하는데 네. 더는 안 사주는 더는 안 사준다는 얘기죠. 그거 재투자를 한다. 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긴축으로 전환되지. 그러니까 양적 긴축은 아니고 양적 완화를 종료한 걸로 일단은 돼 있는 거죠. 네. 이 와중에 네. 일본은 그럼 독야청청 가능할까요? 이 구로다가 BOJ 총재로 눌러 앉아 있는 한 불가능할까요? 돌아서기가? 지금 이제 일본 내에서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통화의 약세라는 건 저는 이제 그런 그 구도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파이가 있는 건데 예. 이 파이를 4명에서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유럽, 그다음에 이머징 이 넷이 나눠 네, 먹는 예. 건데요. 파이가 성장을 하고 있다면 파이가 커진다라면은 매년 먹을 게 더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대로 균등하게 나눠 먹어도. 네, 네. 근데 파이가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예. 그런 상황에서 나는 더 먹어야 된다면 남의 걸 뺏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의 걸 뺏어 먹을 때 훨씬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더 좋은 건 실제로 제일 좋은 건 펀더멘털리 기술의 엣지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상대편 대비해서 훨씬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어렵다. 사실 기술의 엣지를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드는 게 유리할 때가 있어요. 야, 그래서 한때는 참 일제 좋다 소리 많이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요새는 좀 그런
참 그런 느낌이 많이 희석됐어, 그죠? 예. 이제 요즘 사실 이제 일본 제품들에 대한 그러니까 소재에서는 당연히 아직도 일본이 좀 압도적인 건 맞는데 참 기술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완성 제품에 있어서는 좀 그 격차가 많이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네. 해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엔화 약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수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엔화 약세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낮았던 디플레이션 심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네.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30년 동안 겪은 겁니다. 90년부터. 그러면 저는 이제 잃어버린 심장이 그렇죠. 30년까지 30년이 사반세기를 넘은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소비를 왕성하게 하는 나이가 3, 40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일본의 30대는 태어나자마자 불황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네. 일본의 90년생은. 그럼 일본의 80년생은 10살 때부터 불황을 본 겁니다. 9살 때까지는 호황을 봤잖아. 근데 9살 때는 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10살 때 이후로는 이제 네. 어렵게 산 것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영향을 되게 크게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0년 불황을 겪어봤으면 조금 상황이 풀린다고 해서 너무 과감해지거나 바로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10년 동안 불황을 겪었던 미국하고 30년 동안 불황을 겪었던 일본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둘의 차이를 누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구로다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어설하게 여기서 긴축으로 전환했다가는 진짜 여태까지 뿌린 거 다 제밥이 될 수 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두려움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다. 빠르게 이게 엔화가 너무 약세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빠르게 올라간다.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로다는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건 맞는데 우리 일본이 여태까지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걸 감안을 한다면 이걸 지금 바로 되돌리는 거는 조금 성급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엔약세가 주는 수혜가 크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한계에는 봉착할 것 같아요. 예. 어느 레벨에서 한계에 봉착할지는 모르지만 예. 첫 번째는요. 결국에는 일본 경제도 수입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소비 여력이 굉장히 약한 국가에서 결국에는 물가가 너무 많이 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물론 근원은 그 정도까지는 안 올랐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미 헤드라인으로는 2%를 넘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근원이 따라가줘야 되는 건데 네. 근원은 아직 1%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끌려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가를 제외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에너지를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너무 올라가게 됐을 때는 가격을 전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좀 왈가왈부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자국 통화 약세를 가져가면서 수출을 부양하려는 걸 네.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엔화가 이제 워낙에 잘 아시지만은 엔화의 역사를 보면 사실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던 통화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해외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좀 이슈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두 가지를 통해 봤었을 때 오늘 이제 스즈키 재무상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방적인 통화의 약세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화 약세. 그렇죠. 통화의 일방적인 움직임이죠.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엔화가 빠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135엔 이런 식으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엔화를 환율 개입을 통해서 엔화가 약세로 되는 걸 막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이것들보다는 지금 현재 일본이 네. 수익률 곡선 통제를 쓰고 있습니다. YCC. 예, YCC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0.25 사이에서 묶어놓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조금 열어주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금리의 룸을 좀 더 열어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잠깐만, 네. 부부장님. 네, 그놈의 YCC, 네. 일드 커브 컨트롤. 예, 뭐 좌우지간 네. 미국에서 퀀티티브 이징 양적 완화했지만도 구로다는 들고 나온 게 퀀티티브에다가 퀄리티티브 질적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꼭 이 짝퉁들은 섹시하게 뭘 하나 더 집어넣어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질적이라는 의미는 뭐 꼭 필요한 데다 꽂아주겠다는 의미로 네, 질적인가 그렇습니다. 본데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닥 질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렇다 치고 네, 이놈의 yieldcurve 컨트롤 이게 수익률 그래 말씀하신 대로 네. 아니 남들은 긴축을 한다 내지는 무슨 뭐 인플레이션을 갖다 반영한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반영된다 해서
미국도 유럽도 우리나라도 할 것 없이 전부 국채 금리가 뭐 10년물 정도 같으면 벌써 이제 3%뭐 이렇게 되고 있고 유럽도 막 마이너스 벗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얘들만 어떻게 JGB 10년물을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0.25 사이에 묶어두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일본은행이 하니까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가격을 네. 통제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중국도 아니고 예, 발권력을 동원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건데. 발권력. 예, 이게 그 뭐 얘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 2016년도에 이제 2015년도에 일본이 양적 완화 이제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게 예. 2012년 말 2013년 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엔화가 환율이 제 기억에는 달러당 한 80엔 미치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초강세였어요. 근데 아베가 들어와 가지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을 하게 되면서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2015년도 8월 달, 7월 달에 2015년도 7월 달에 달러당 126엔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 고점이었고 이번에 그 고점을 벗기긴 예, 했지만요. 예. 그래서 엔화가 일방적인 약세를 보였는데 그러면 이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꽤 많은 국채를 사들이면서 엔화를 찍어 뿌린 거잖아요. 그래서 엔화의 약세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 매년 8천억엔 수준의 일본 장기 국채를 사들였어요. 예. 그럼 8천억 엔씩 딱 정해진 금액을 계속 사들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 국채 전체 발행량의 절반을 BOJ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8천억 엔씩 산다고 하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만약 일본 국채를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예.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일본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앙은행이 매년 8천억 엔씩 무조건 사야 된대요. 예. 양적 완화를 해서 예. 매년 8천억 엔씩 사야 된대요.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럼 지금 팔아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그 큰 손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제 주식을 사야 된대요. 큰 손은 약속을 한 겁니다. 공언을 해서 국가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사야 되거든요. 저는 갖고 있고 그럼 지금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천천히 팔아야 될까요? 나중에 뭐 천천히 팔아야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팔아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금고에다 가둬야죠. 이 국채를 안 팔고 놔둬야죠. 근데 저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다 모두가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2016년 초, 2016년 중반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괴소문이.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다. Why? 국채가 없다. 아무도 안 판다. 시장에 국채가 예. 없다. 아무도 못 판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예. 맞네. 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예. 팔 수가 없네. 예. 누가 팔겠냐 이거죠. 예. 근데 이제 막 여기서 살 테니까 제발 오세요. 8천억에는 사야 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기다려.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꽂혀도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갈 때까지 절대 안 팔죠. 아니 10%에도 안 팔죠. 계속 더 내려갈 텐데 아무리 비싸도 더 비싸질 거지 않습니까? 얘는 아무리 비싸도 사줘야 되잖아요. 제 거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8천억을 사기로. 말도 아닌 상황이. 예. 이거는 예. 목표가 뭐냐면 통화량을 목표로 한 겁니다. 수량을 목표로 한 거죠. 8천억 N 국채를 사야 된다고. 8천억액 만큼.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못 하겠네? 이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생각을 그럼 양적 완화를 못 하면 엔화를 더 못 찍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126엔까지 약세로 갔다가 단박에 105엔까지 강제로 돕니다. 이게 2016년도에 그래서 다들 무슨 얘기냐면 BOJ 끝났다고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발권력이 있더라도 통제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그때 네, 깨달았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얼굴이 사색이 됐죠. 예. 그래서 2016년도 5월에 G7에 가가지고 일방적인 엔화의 약세, 일방적인 엔화의 강세 같은 움직임은 제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얘기를 했죠. 예. 다 콧방귀를 꼈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네가 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2016년도 9월이었던 것 같아요. 8월이었나 9월이었나. 그때 이제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이제 일본을 방문하죠. 그래서 이제 두 명을 만났답니다. 누구? 아베하고 구로다를 만난 거죠. 예. 그래서 컨설팅을 해줬답니다. 컨설팅. 그 컨설팅의 핵심이 뭐냐면 네. 통화량으로 통제를 하니까 그러시죠. 매년 8천억 엔씩을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격으로 컨트롤하세요. 그럼 가격으로 컨트롤하면은 사든 안 사든 팔든 안 팔든 상관없어요. 0.25만 안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처음엔 0.1로 했었어요. 0.1% 위로 가격이 금리가 뛰잖아요. 이러면 무제한으로 삽니다. 그때는 무제한으로 사.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1% 삽니다.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마구 사겠다는 얘기죠. 무조건 사겠다고.
단 이 밑에 있으면 안 사고 있는 거죠. 그러면 8천억 엔씩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4천억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양쪽 하나를 지속 가능하게 바꾼 거죠. 그 가격을 다 금리는 돈의 값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통화량을 타겟팅해야 되는 건데 매년 8천억 엔씩 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격 타겟팅으로 전환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0.1에서 0.1로 유지를 하다가 2018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거든요. 예. 그때도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이 비싼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0.25에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0.25로 이제 이 밴드를 좀 넓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엔 사실은 그때 2018년도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잖아요. 그리고 엔화가 굉장히 약세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밴드를 갖다가 한 번 더 높일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BOJ가 좀 주저하는 거겠죠. 이게 만약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진짜 오래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물가 상승이 경기 둔화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가지고 디플레이션 침체로 이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간 이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0.25로 이어오게 되면 예. 시장 자체가 거기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0.25가 넘어가면 알아서 긴장해요. 예. 무슨 에일리언 속을 들어오는 것처럼 예. 0.26 이렇게 되면 막 천장에서 에일리언 쏟아질까봐 무서워가지고 못 가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룰을 바꾸는 걸 굉장히 지금은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의 디플레이션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BOJ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앞에 있는 다른 두 국가하고 미국이나 유럽하고는 조금 좀 다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135까지 엔화가 이렇게 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부담감을 좀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막무가내로 엔약세를 용인하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이제 네네. 이게 135에 넘으면은 그 다음에 145거든요. 네. 다음 이게 차트는 그렇죠. 다음 네. 2002년도 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네, 구간이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오늘 밤에 네. CPI가 다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 전월 대비 좀 수그러들거나 네. 뭐 헤드라인 수치도 어쨌거나 지난달까지 나왔던 게 8.3%인데 전년비 네. 이게 뭐 조금 낮아진다거나 이게 이제 증시가 살 길이다. 네. 어그리하세요? 동의됩니까? 아, 저는 일단 음. 이것도 좀 말씀이 좀 깁니다만 증시하고 너무 연결하기보다도 아니 민준이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헤드라인이 많이 안 내려올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5월 달의 평균 유가보다 6월 달의 평균 유가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월 달 CPI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쩌면 이번에 헤드라인이 살짝 눌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 7월 달 CPI가 더 높게 나타날 거라는 그런 생각은 7월 가서 6월 CPI 발표돼 보면 또 대가리 드는구나. 예, 그렇죠. 유가가 제 기억에는 5월 달에는 99불까지도 내려갔었어요. 네. 근데 6월 달 들어와 가지고는 웬만해선 110불 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3월 달에 그 레벨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예, 그러면 유가 사이드에서 봤었을 땐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이번에 헤드라인이 살짝 고개를 숙였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환호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물론 코어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지금 현재 물가도 바라보지만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바라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 낮아졌다고 해가지고 환호할 건 아니라는 얘기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어가 예를 들어서 6% 밑으로 내려왔다.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힌 게 아니라 피크아웃의 징후를 보여준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가 목표는 2%입니다. 2%가 물가 목표인데 지금 너무 하늘에 크게 떠 있어요. 그러면 내려올 때까지 꽤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 네. 2%까지 내려가려면은 예. 지금 8.5%면 산에 네. 떠 있는 거, 8.3이면 산에 떠 있지 않습니까? 예. 걔가 2%까지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지난달 CPI 봤을 때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8.5가 8.0이 되길 기대했죠. 8.0이 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소설을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성큼성큼 내려오잖아요. 0.5씩 내려온다고. 그렇게 프로젝션 하면 내년 1분기면은 2%에 와요. 예.
그게 희망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8.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0.2씩 떨어져 내려오면 내년 말 내후년 초는 돼야지 2%로 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오늘 CPI에 대해서는 뭐 이게 어쨌든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 주기는 헤드라인이랑 둘 다 확 내려가기 전에는 긍정적 시그널 주기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것보다는 다음 주에 FOMC 때 뭐가 발표가 될 거냐면 연준에서 바라보는 물가에 대한 프로젝션이 나올 겁니다. 물가 전망. 이 친구들은 꼭 그렇죠. 369, 12월 369, 12 달에는 하니까요. 발표를 이번에는 하니까. 실업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전망하고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CPI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지 그게 더 않을까 싶어요. 중요하다. 예, 오늘 CPI가 하루 기뻤더라도 7월달 CPI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유가 때문에. 이 얘기하면 결국에 지금 바라보는 CPI는 지난달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오히려 그것보다는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기뻐한다 뭐 이런 거는 제 생각에 큰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물가에 대한 전망. 지금 보면 대부분 다 물가 전망 다 올리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도 올리고 있고 다 올리고 있거든요. 22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네. 그럼 이제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바라볼까? 내후년이 되면은 2% 정도 초반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하는데 그 전망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이게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아침이죠. 봐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게 FOMC에서는. 되게 많다.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인플레 기대 심리가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도 않고 아직은.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8.5% 이 정도에 와 있는 네. 1년 전 대비 8.5%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이걸 2% 근방으로 내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습니다. PC나 CPI나 비슷하다고 본다면은 네. 이게 2% 올라면은 계속 뚝뚝뚝 떨어져 줘야 되는데 네. 좀 떨어지나 싶다가 또 이렇게 뭐 공물가가 됐건 유가가 됐건 에너지 쪽이 됐건 이게 잘 안 잡히면은 네. 그러한 상황이고 네. 그 말씀은 지금 이제 미국 금리로 치면은 이제 시장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6월 FOMC 당장 다음 주 수요일 날 미국 50bp 금리 올리고 네. 7월 FOMC에서도 50bp 올리고 그렇게 알다가 딱 이제 한 2주 됐나요? 그 라파엘 보스틱부터 시작해 그 비둘기들이 좀 구구구 그랬잖아요. 네. 연준 내에 네. 우리 9월 가서 금리 인상을 한번 중단할지도 뭐 네. 이러면서 약간 시장 증시가 반등이 나왔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럼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9월달 금리 인상 중단론도 약간 성급했네. 성급했다기보다는 저는 의도적으로 한 얘기인 것 의도적으로. 같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연준에서 싸우는 핵심의 포인트는 예. 중립금리를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중립금리. 네, 참고로 어제 22에서는 라가르드가 무슨 얘기냐면 그 중립금리 얘기 안 했다고 했죠. 실질금리. 네. 아니요, 실질금리가 아니고 이제 중립금리인데 결국에는 중립금리, 뉴트럴 레이트. 뉴트럴 레이트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립금리 수준이 딱 되면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가장 이상적인 금리죠.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물가가 러플리만 한 2.5 정도로. 그렇죠. 러플리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성장도 과열되지도 않고 너무 약해지지도 않는 네. 그런 아름다운 금리 레벨이 있을 아름다운 겁니다. 금리. 근데 우리 이제 오건영 데피니션. 중립금리, 아름다운 금리.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월의 꿈에 옐런의 눈 속에 살아있는 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랑새는 있다. 근데 있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몰라서 그렇지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그 금리가 있겠죠. 그래서 파월 회장도 그게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둘기파들은 일단 중립금리까지 끌어올리자. 이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까지. 비둘기파, 매파들 말고. 비둘기파는 중립금리까지 끌어올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기준금리를?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레벨까지 끌어가자. 끌어올리자. 그런 다음에 지켜보자.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더 이상 물가가 올라가지는 않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블라드나 월러 같은 매파들은 얘기하냐면 잠깐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말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논리가 정말 탄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랑 말싸움하면 일단 만나자마자 쫄 것 같아요. 딱 얘기하는 게 너무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그 말빨로 치면은 최고봉인 오건영 부부장이 무슨 말씀? 아닙니다. 블라드가 한번 붙어봐요. 무슨 말씀? 이제 그 블라드가 한 얘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물가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가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맞죠. 8.5%에서 2%까지 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정책 목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지가 아니라 잡아내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가를 잡아내려면 중립금리가 돼야겠냐 아니면 중립금리보다 위로 올려야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중립금리보다 위로 올려야지 물가를 잡아 내릴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은 되는 것.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중립금리에서 멈춥니까? 계속 가야지.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돼.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와, 이거 어떻게 얘기해? 뭘로 대응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우리 또 네. 서머스 형님 같은 경우, 레리 서머스 형님 그렇죠. 같은 경우는 거기다 또 실질금리까지 들고 나오고. 그렇죠. 이 실질금리가 확실하게 좀 빵빵하게 플러스로 돌아가줘야. 네, 그렇죠. 실질금리가 돌아가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결국 인플레 기대 심리가 꺾여줘야 실질금리가 그렇죠.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인플레 기대 심리 꺾으려면 이 정도 갖고 금리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게 서머스 지론이잖아요. 네, 그렇죠. 서머스도 그렇기는 아주 강한 매파예요. 그죠? 네,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에는 그분이 참 다 좋은데. 네. 비둘기도 좋고 비둘기보다 말빨 더 센 그 매파 쪽도 좋고 네. 다 좋은데 저가 금리를 갖다가 천천히 뭐 중립금리 수준만 올리든 중립보다 더 높은 레벨을 올리든 뭐 아주 센 척하면서 네. 우리가 이래봬도 폴볼크 후예야 이러면서 뭐 그렇게 난리를 치면은 인플레가 잡히나요? 유가가 안 내리고 네. 전 세계 식량난 뭐 곡물가가 막 길길이 뛰고 네. 임금은 뭐 다들 뭐 임금 더 준다 해도 전부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네. 대한민국이나 어디나 요새 사람 구하기 죽겠다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가 금리만 올린다고 인플레가 잡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는 방법은 사실상 폴 볼커가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폴 볼커가 보여준 건 뭐냐면 그때 기대 인플레까지 살아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가 넘었는데 딱 폴 볼커가 들어온 다음에 결국에는 인플레를 잡았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폴 볼커는 생각한 거죠. 경기를 박살내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경기를 희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10.7까지 올라가요. 금융위기 때가 10.3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금융위기 때 이제 마켓 볼 때 금융위기 때 참 그 기자분들은 되게 아쉬웠을 거예요. 그 82년도에 그 10.7%, 그 폴 볼커가 만든 10.7 실업률만 아니었으면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이거든요. 아, 이걸 타이틀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이 나가야 되니까 되게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타이틀 쓸 때. 아니, 농담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라드는 폴 볼커를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블라드도 폴 볼커를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예. 저는 물론 이게 성공한다 실패한다를 떠나서 블라드랑 월러가 얼마 전에 지난달 초였던 것 같아요. 지난달 말쯤이었나?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연준 이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연준 이사들을 불러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털겠다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혼내주겠다. 이제 너 왜 그랬어? 이거밖에. 근데 왜 그랬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을 불러는데 블러드랑 월러는 매파의 거두들입니다. 네. 투톱이잖아요. 예. 투톱이 이제 딱 간 거죠. 네. 가서 딱 앉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연준 FOMC 내에서는 우린 늦었다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들 물어보는 거죠. 연준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블러드가 아니요. 우리는 전혀 늦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 저는 놀랐죠. 월러도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늦었잖아요. 하니까 이제 딱 월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80년대하고 지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는데요? 포드 가이던스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 지금은 연준은 포드 가이던스를 쓰고 있다. 네, 포드 가이던스는 뭐냐면 저는 연준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을 가스라이팅한다. 그러니까 너무 좀 속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도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금리가 오를 것 같아요. 라는 걸 선반영하는 게 있고 금리가 2.5까지 오를 것 같아요. 라는 걸 선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선반영이 깔끔할까요? 2.5까지 오를 것 같아요. 라고 보다 클리어하게 제시해주면 선반영도 더 세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기본과 레벨을 정해주는 2.5까지 갈 그렇죠. 동안에는 뭐 딱히 사는 선수가 없겠지. 그렇죠. 그렇게 제시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2번 올렸잖아요. 0.25 올리고 그 다음에 0.5 올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이미 3%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짜리 국채금리가 2.8%에 와 있습니다. 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시장은요 2.8%를 체험하고 있는 거죠. 벌써 우린 2년물은 벌써 2.8%가 있다. 예. 옛날에도 선반영은 있었는데 옛날에는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를 선반영한 거죠. 지금은 금리가 연말이면 2.75에서 3까지는 갈 겁니다를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연준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중립금리 레벨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중립금리보다 위로 끌어올리게 되면 그럼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되면서 물가가 빠르게 주저앉고 막 실물 경제가 훅 주저앉으려고 해요. 예. I'm sorry, 금리 인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올렸다 내리는 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라는 건 훨씬 잘 아시지만 항공모함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거시적인 예. 거고 한국도 아니고 미국 금리입니다. 그럼 예. 어마어마하게 돌리는 거거든요. 유언지 바나나 보트가 그럼 아니라니까. 그렇죠. 지난달에 예, 예. 인하했다가 이번 달에 인상하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도 알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네들 예, 그렇게 하지도 예, 못해. 예,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는데 사실상 그래서 연준도 무섭죠. 금리를 어디까지 인상해 볼까? 어디까지 인상해 봐야 중립금리가 거기 있었네 이걸 알잖아요. 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금리를 올렸다 내릴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죠. 포워드 가이던스를 써보는 겁니다. 어떻게? 포워드 가이던스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조금 끔찍한 비유로 예. 사형수가 있습니다. 예. 6개월 후에 사형 딱 예. 이렇게 하면 그 사형수는 기분이 어떨까요? 하루 종일 울 겁니다. 그죠? 근데 물어보는 거죠. 아니 6개월 후에 죽는데 왜 벌써 울어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형수한테 종신형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 그럼 기분이 달라지죠. 6개월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 시장은 연말에 2.75까지 올릴 걸 이미 겪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군대를 지금 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6개월 지난 겁니다. 군대 생활 하고 있었던 거고. 비유 멋지다. 그렇죠. 그러면 아니, 저라면 6개월 한 걸 테이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6개월이 지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6개월 지나면 적응이 좀 되잖아요. 물론 혹자는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훨씬 힘들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냥 제 경험에 따르면 6개월 지나면 적어도 그냥 물론 힘은 드는데 그 생활이 좀 익숙해지잖아요. 아니 저 구치소에 있다가 징역 1년 받았으면은 구치소에 한 6개월 있다가 징역 1년 확정되면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블라드가 뭐라고 워딩을 하냐면 거기서 브루킹스 연구소 그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워딩을 하냐면 이미 작년 9월부터 2년짜리 국고채 금리는 뛰기 시작, 국채 금리 이미 뛰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꽤 많이 올라왔는데 그건 예전으로 따지면 이미 기준금리를 2차례 작년에 인상한 걸 반영했다고 보면 된다. 시장은 이미 이렇게 긴축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시장은 이미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긴축되어 그렇죠. 있고. 그 긴축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는 첫 번째 시장이 그걸 먼저 겪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는 말을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렸다 내릴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얼마에 있는지 우린 몰라요. 그러면 2.75까지 올려보고서 깨지면 내리고 이러면 금리를 올렸다 내리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겁니다. 2.75까지 올려볼까? 라고 했더니 시장이 진짜 2.75까지 올라간 것처럼 반응을 해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오케이. 2.5. 그러니까 이걸 뭐하고 비교하면 되냐면 사격으로 따지면 0점 조정 있죠. 좌로. 그러니까 실사격 들어가기 전에 좌로 1클릭, 우로 2클릭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 0점 조정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예. 여자분들은 들으시면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저는 그거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물론 이게 실제 금리 인상하고 인하한 거의 효과를 그대로 반영하는지까지는 연준도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적어도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뭘 보고 있냐면 중립금리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멀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게 살살살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중립금리의 레벨을 터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포워드 가이던스가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늘 많은 게 이렇게 팍팍팍 오는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또 하나 느낌이 하나 팍 오네요. 네. 저는 그동안에 조금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중요성을 갖다가 좀 경시했는데 네. 우리 오부 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왜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페드워처들이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지 그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네. 이미 시장을 갖다가 그쪽으로 갖다 놔버리네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채팅방에서도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폴 볼커가 경기를 아예 박살을 내버렸다고. 네. 오죽하면 연방기금리를 그때 20%까지 올렸어요. 20% 올리니 인플레도 잡고 인플레 기대시면 용 두 마리 다 때리잡기. 네, 그렇죠. 그 대신 미국이 한 몇 년 예. 개고생했잖아요. 훨씬 좋았죠. 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나중에 후대에 가면은 그 몇 년 짧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도 평가는 합니다만 네. 그 당대에는 괴로웠을 거라고. 무지하게 괴로웠을 겁니다. 지금 저 바이든 짱구 굴리는 거 빠르잖아요. 옐런하고 저기 파월 백악관까지 불러가면서 네. 백악관 부르기 전에는 월스트저널에다가 바이든 명의로 칼럼까지 올려가면서 인플레를 잡는데 뭐 우리 행정부는 모든 걸 다 걸겠다 해놓고
네. 불러놓고 사진 딱 보니까 올라온 사진 딱 보니까 볼펜 들고 일하는 게 딱 그거대. 너 인플레 안 잡으면 전부 네 탓이야. 이 말이 막 말풍선이 막 그냥 저절로 거려지던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 내 인플레만 잡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해서 그러면 폴 볼커 흉내 한번 낸다 칩시다. 네. 진짜 한번 확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 기대 심리가 싹을 잘라버리고 네. 그 경기까지 한번 박살을 낸다 칩시다. 네. 그러면 지금 하는 걸로 봐서 경기 박살 냈다고 또 책임 안 물을까요? 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니 그 자리에서 이미 저는 덤태기 사실 쓴 것 같아. 포인트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얘기한 건 성장을 건드리지 말고 물가를 잡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범인이 그 굉장히 테러리스트가 있는데 그 테러리스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테러리스트는 사실 지금 특수부대가 잔뜩 투입된 거거든요. 그럼 특수부대가 테러리스트 죽일 수 있냐?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테러리스트가 인지를 잡고 있죠. 그 인질의 이름이 성장입니다. 얘를 딱 인질을 잡고 이러고 있거든요. 인지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테러범을 체포하거나 사살하라.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그냥 테러리스트 잡아라 하면 잡을 수 있죠. 죽일 수 있죠. 근데 인지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잡으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볼거처럼 하면 얘가 다친다는 얘기잖아요. 다치지 않게 하면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들 무슨 생각을 하면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도 연준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포워드 가이던스죠.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왜냐면 직접 가면 죽잖아요. 다치면 아니 미안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어떨지 이걸 미리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금리 올렸다 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렸다 치고 하면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쓰기 때문에 성장을 다치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예, 노력하고 그래서 있다. 폴 볼커 때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그러니까 블라드가 볼커하고 다른 이유는 어떻게 쓰는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장을 최소한으로 다치게 하면서 이제 블라드는 그래서 94년 모델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94년에는 금리를 세게 올렸죠. 3에서 6%까지.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채권 시장의 대학살이라고 했었고 주식 시장도 휘청했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는 미국이 95년 이후에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또 80년대와 또 다른 건 80년대에는 물가를 잡은 다음에 미국 경제가 돌아선 것도 있지만 사실 물가를 잡은 다음에도 돌아선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건 일본의 버블이 있었던 거죠. 일본의 버블이 있으니까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가 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일본한테 팔아서. 그런 다음에 일본이 빵 터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90년대에는 그런 것도 없이 자생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져. 물론 이제 닷컴 버블로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90년대, 94년의 케이스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94년에 그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95년대는 보험적 금리 인하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블라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올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제압을 해버리면 내년엔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 94년의 모델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두려워하는 건 얘네들이 미쳐서 그냥 볼커처럼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거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내부에서도 비둘기와 매파가 계속해서 싸움질을 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오건영 부부장께서 본인이 네. 대한민국이 금융시장이나 이 경제계에 네.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요?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 저는 일개은행원에 불과해서 뭐라고 말씀을 전혀 제가 감히 생각할 그런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오건영 이러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에 어지간한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FOMC 일정을 깨게 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알게 하고 점도표가 뭔지를 알게 하고 포워드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역대 연준 의장들이 어떤 식으로 뻘짓을 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를 좌우지간 이 무슨 팁스 실질금리 뭐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 뭐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무슨 뭐 점도표 궁금해 나 미국에 어느 정도 알라는지 근데 그걸 갖다가 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고 네. 또 이해하게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또 오건영 부부장에 대한 또 이렇게 평가나 댓글 중에 또 제일 혹독한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한 시간 듣고 나면 머리는 꽉 찬데 공부 억수로 하고 막 엄청 똑똑해진 거 그때. 근데 그 다음에 우째 될지를 모르겠다. 공감합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하지. 우째 될지를 아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찌 될지 알면 어찌 될지 아는 놈이 어찌 될지를 알 수 있는 답이 있는 곳이면 오늘 그럼 CPI 나오고 나서 장 빠진다 같으면 언 놈이 사. 장 빠지고 나서 무조건 급등이다 싶으면 팔 놈이 어디 있어. 네. 그런데 네. 그런데 네. 오부 부장님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네.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지 갖다가 큰 골격을 잡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너무 후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여다가 네. 답 없는 얘기 한번 합시다. 네. 이렇게 보면은 네. 미국의 어지간한 네. 뭐 중저가 브랜드들 나스닥에 네. 중저가 브랜드들 마탱이 간지 오래됐고 네. 무슨 민주식 야들 뭐 훅 자빠진 지 오래됐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가 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우량주들도 네. 이렇게 개별 종목 펼쳐보면은 네. 진짜 뭐 긴 차트 말고 네. 코로나 이후 올라온 그 국면에서의 빠진 거 보면은 네. 저 같은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뭐 메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 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야 이 정도면 이어서 더 밀리면 이거는 이제 조정이 아니야. 그 레벨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쯤에서 뭐 좀 돌아서도 안 될까요? 장이 아직은 멀었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일단은 그 상승의 조건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주식은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좀 고민을 하는 거 하나 네.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그 철벽 수비수가 좀 붙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 직후에는 네.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밀어주면서 양적 완화로 금리를 통제를 해버렸어요. 그럼 보통 경기가 들어서고 주가가 오르면 금리가 같이 뛰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뛰어 올라다가 이 금리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 경기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꺾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같이 뛰어 올라와야 되는데 양적 완화로 금리를 묶어버렸죠. 그러니까 금리가 으악 하고 이제 수비수를 아예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 저같이 농구 못하는 애도 들어가서 별짓 다 해요. 의자 놓고 덩크도 하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수비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손흥민 옆에 전담만큼은 그렇죠. 없네. 예. 펄펄 나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거냐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경기가 돌아서나? 좋아지나?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김없이 유가하고 금리가 따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코로나 직후에는요. 주가가 날아갈 때는 금리가 가만히 묶여가지고 멍 때리고 있었고 유가는 마이너스 유가였어요.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비라는 걸 바라볼 때 금리가 낮고 물가가 낮으면 소비가 좋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비가 잘 되고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주가에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EPS를 좋게 건드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오고 물가가 따라 올라와줘요. 그럼 얘네들이 그림자 수비처럼 붙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주가가 반등하면은 유가가 어느새 119, 120 이렇게 찍고 있고요. 금리가 3%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따라 올라가지고 위를 막아주는 거죠. 그럼 계속 위를 천정을 치고 이렇게 계속 밑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지난 십몇 년 동안 겪어왔었던 그 경험들, 마이더 딥이죠. 밀리면 사자. 그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위를 막아주는 이게 만약에 옆으로 계속 끼잖아요. 그럼 바이더 딥의 심리가 초조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조금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철벽 수비수가 사라져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벽 수비수가 사라져 줘야지 우리가 뭐 갭상승이든지 뭐든지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 판을 봤었을 때는 좀 이 철벽 수비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그 정도 코멘트 좀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 지금 이 시황쟁이들이 죽을 맛인 게 이 급할 때는 시황쟁이들의 나름 공식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금값이나 원자재 값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 쓰면 돼. 예? 뭐 그런 나름대로 공식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식이 빠졌더니 안전자산인 채권 쪽으로 올면가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하면 돼. 네네. 근데 지금은 뭐 달러도 강한데 와중에 유가는 뭐 길길이 뛰고 있고 네.
비철금속 뛰고 있고 곡물 뛰고 있고 금도 안 빠지고 하니 환장하는 게 네. 이 우리가 늘 이렇게 이거면 대충 이거 했던 이게 막 깨지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마이클 버리 그 저기 누구냐면 그 빅쇼트, 빅쇼트. 그 주인공이 주인공. 어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이클 버리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러 강세가 의미가 없다. 왜요? 하니까 이제 딱 이거죠.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씩 오른다는 얘기는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 오른다는 얘기는 미국 화폐 가치가 8%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네. 미국 화폐는 달러잖아요.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달러가 강세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화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화폐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달러는 물건보다 약하죠. 근데 그 달러보다 원화가 약합니다. 그럼 달러를 살짝 치우잖아요. 원화 대비 물건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종이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의 의구심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저는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조금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하는도 갈 길이 머네. 네, 하는 총재도 그래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거죠. 하는이 갈 길이 멀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라고 해도 이미 다른 곳에서도 빅스텝으로 쫓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선제적이다, 우리가 앞서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표현을 얼마 전에 쓰셨거든요. 며칠 전이었던 거, 오늘인가요? 어젠가인지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통해 봤었을 때는 우리도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는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도 안이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참 쭉 이렇게 뭐 부족을 한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쭉 꾸준히 올라오는 몇몇 유튜브 가운데는 예를 들어 환율 상승 쪽, 부동산 하락 쪽으로 이렇게 쭉 계속 뷰를 펼쳐온 사람들 중에는 막 썸네일이 갈수록 험악해지는데. 네. 야, 이 좀 올 한 해가 네. 올 한 해가 만만치 않겠네요. 예. 근데 이 와중에 제가 가끔씩 저 주위에서 이렇게 그냥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야, 뭐 코로나보다 센 놈 하나 더 왔으면 좋겠다. 2020년 3월처럼 폭삭 빠지면 한번 막 눈 감고 한번 들어가게. 금영재도 어부 부장님도 동의 못 하실 텐데 2020년 같은 상황이 온다고, 예를 들어 뭐 팬데믹 같은 비스무리한 그런 상황이 한 번 더 온다고 해서 폭락 후에 또 V자 반등이 나오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융위기 때 7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쓴다고 했었거든요. 금융 시스템이 녹고 있었잖아요. 7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쓴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타프. 그렇죠.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들 거고 어떻게 납세자의 돈으로, 지금은 5조 달러 푼다고 하는데 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인플레이션이 없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럼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을 받지 않습니까? 그 괴물을. 그럼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제압이 된 다음에 경기 부양을 또 해야 돼요. 그럼 그때는 다들 뭐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못 봤어? 그 거대한 거 8.1% 못 봤어? 미쳤어? 이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만큼 그 부양책을 쓸 수 있을까?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부양책이고 네. 그 당시로서는 금융위기 때나 뭐 코로나 때나 불가피했다고는 네. 뭐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까지는 봐주지만, 저는 암만 생각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야들이 프랑켄슈타인 박사였어. 저가 괴물을 만들고 있었어요. 네. 돈 그따구로 풀면서 연준 패드 자산 그래프만 보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예. 그 짓 해놓고 나서 별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맞죠? 저도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기 때문에 저조차도 되게 안이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이고, 진짜 뭐 죄다 일시적이라 했는데 뭐. 저도 똑같았고요. 네.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이야 뭐 우리가 들이댈 수 없는 가방끈을 자랑하는, 긴 가방끈을 자랑하는 그렇죠. 이코노미스트가 수백 명이라는데. 제가 굳이 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삼고있습니다. 아유, 어쨌거나 어부 부장님하고 1시간 보내니까 또 머리가 묵직한 게 좀 공부는 한 것 같습니다만 걱정이 더 많아지네. 네,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